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날이 이제 장마가 잠시 멈췄네요. 근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습하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니, 이제가 아니고 원래 많이 알고 계시죠? 유튜브 최부심, 최상욱의 부동산 신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이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네. 자, 우리 오늘 최상욱 대표한테 부동산 관련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은 뭐 다음에 또 오셔서 하면 되고, 그 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 약간의 갑론을박 같이 폭락장이다, 아직도 저점이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측과,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이 약간 갑론을박하던 시점이었는데, 불과 한 2, 3일 내로 이제 갑자기 기조의 변화가 이제 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 세기가 훨씬 더 세진 자극적인 기사들 또는 영상들이 지금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디에 기반을 한, 또는 본인의 근거에, 그러니까 그 방송이나 기사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들만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최상욱 대표는 요런 기조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야말로 시장을 약세로 봤던 사람인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강세로 보셨던 분들은 지수가 뭐 높게 나오니까 톤이 업 되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음. 수 있는 예, 부분이고요. 예, 예. 저는 올해 시장을 약세로 봤었다가, 예, 예. 전 날짜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5월 8일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억제기가 사라졌고 예, 예. 브레이크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지금 주택시장에는 시장에 이런 시장의 정책도 없고, 음. 그다음에 시장이 과열로 가는 거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든 정치든 정부든 그런 게 전혀 음. 없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과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라는 건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5월 중순부터 제가 그냥 시장 강세로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음음. 바꾼 게, 예예. 저는 요즘 같은 상황을 처음 봐가지고 그런 어. 거고요. 원래 전세가든 매매가든 주간으로 소수점 첫째짜리 강세가 펼쳐지면은 예예. 전세가 안정 대책을 내고 또 매매가 안정 대책을 내는데, 예예. 지금은 주간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0.2%가 그러니깐요. 상승하는데 예. 9개월 만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하고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아무 말도 없거든요. 음. 야당의 시계추는 대선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대선에 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완화적이잖아요. 가장 예예. 대표적인 게 종부세고, 음음. 그래서 5월 8일 날 원내대표 최고위원 다 종부세 완화 발언했고요. 그거를 시장이 다 보고, 음. 이제 억제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정부 여당은 그냥 주택시장을 PF 문제로 부양시킬 건데, 그거를 그나마 4.10 총선 끝나고 나서 여소야대로 갔었는데 야당이 혹시나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5월 8일 그 발언 이후로 전 벗겨졌다 그게 생각하고, 5월 8 일이었나요?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왔던 것이? 예. 그래서 아. 그 다음 주부터 예예. 5월 둘째 주 실거래 지수부터 랠리를 했거든요. 음. 저도 그 발표 보고 나서 제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예예. 그 발표 보고 나서 텔레그램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글을 썼고요. 예예. 이제 억제기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음. 이 정도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주택시장의 정치권이 포획이 된 거고, 음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만 강세인 거는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 여건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만 강세로 나오는 거고, 사람들 생각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니까 준신축과 알짜 지역이 어디일까, 그리고 음. 정비사업에는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정비사업을 기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러면서 그 안에서 좀 미시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음.
거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뭐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강세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냥 이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야당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여당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번 달에 관계장관 회의를 9개월 만에 했으니까 만약에 한 달 동안 또 실거래 지수가 끈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달에 모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추석 전후로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현 정부 여당은 주택시장 급등 급락에는 그 어떤 개입도 한 적 없습니다. 음. PF 때만 개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PF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뭔가 규제책이 나올 법할 이제 안정화 대책이 나올 수 예. 있는데 PF도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강세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26년 5월에 강남에 토어제 풀릴 때까지 계속 강세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대세 강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책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할 법도 하지만 음. 건강하지 않은 강세이기 때문에 언젠가 중간에 가다가 저는 부러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 아니,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정부 정책의 기조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는 정부, 물론 이제 20년에 22년 급등한 시기 그 논외로 하고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최 대표 얘기처럼 방임, 관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관심이 없었다. 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뭐 경제 생산성을 올리거나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요. 예. 오히려 그 현 정부의 초창기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남자들이 높은 주택 가격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음. 현 정부를 지지했었는데 그건 역시 작년부터죠. 작년 1월에 소위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민심이 좀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현 정부는 언제 개입했냐? 오직 PF 때만 개입을 했고 앞으로도 PF 때만 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이 과열로 가든 안 가든 어, 그러니까 국토부 쪽에서는 큰 관여는 안 하고요. 오직 금융부처에서만 기재부 네, 쪽이나. 금융부처에서만 거시 건전성 이런 거를 조금 챙기고 있는데 금융부처의 거시 건전성 챙기는 것도 요즘에 통계 20년 7월 기준으로 24년 7월 기준으로 통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GDP도 올라가 버렸어요. GDP가 올라가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룸이 생겨버렸거든요. 약간 내려다볼.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이렇게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없죠. 강세로운 쪽에서 봤을 때는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같은 기간에 할 일 없다고 제가 텔레그램에 종종 글을 쓰는데 뭐 대책이 나와야지 일을 하죠. 그렇죠. 분석을 하고요. 9개월 동안 대책 하나도 안 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영상 올릴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소위 휴지통 뒤져가지고 영상 만들 수 없어서 지금 뭐 막 미국 대선 영상 만들고 있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 최 대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우리 오늘 할 내용이 포함됐어요. 저는 그 부동산만 전문가지요. 저는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이 과열은 정부 정책이 어떤 제도나 어떤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념이 앞섰고 이런 결과물이 지금 10년 타임갭을 넘어서 10년이 나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막 분노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팀에서 발표한 게 뉴태운 재개발 수습 방안 전략 발표라는 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제를 686개 중에서 393개를 해제했고 222개를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의 도심에 아예 주택을 공급할 여지를 다 없앴단 말이죠. 그 결과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 공급을 못하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정비 사업을 진행이 안 되고 새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안 해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의 결과가 지금 서울에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전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공급은 이제 가격의 후행지표여가지고 그냥 가격이 높아지면은 공급하려는 사이트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냥 공급은 위축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2012년 상황이 21년 상황이었으면은 뭐 그 어떤 지역도 정비구역 해제 신청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08년에서 12년까지 한국이 그 주택시장 최저 약세였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약세인데 우리가 이 사업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요즘 보십시오. 요즘 서울 주택가격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비사업 조합이랑 건설사랑 공사비를 또 타협을 하대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 때는 그렇게 공급이 없었는데 요즘 타협하는 속도를 보면 아마 또 한 3, 4년 후에 엄청나게 입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공급을 결정하는 거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했던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그게 14년 9.1 대책이었습니다. 그냥 인구 가구 증가에 따라서 주택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건데 9.1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공급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택지를 가지고 해제하고 네, 안 한다고 선언했기 하니까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원래 그냥 가격 따라서 공급량이 전환하는 건데 이때 처음으로 그냥 공급을 인위적으로 죽여가면서까지 가격을 부양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쵸, 했고요. 그쵸. 예.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가격 따라서 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지금 20년, 21년에 주택시장 초강세니까 그때 분양 많아서 23년, 24년 입주량이 괜찮았고요. 22년, 23년 주택가격 폭락하니까 그때 공급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년 지나서 입주 물량 감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3년 후에 26년에 26, 27년에 입주 물량 감소했는데 그건 3년 전 주택 시황이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3년 후가 돼가지고 주택 시장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주 10,000호밖에 안 되더라도 서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이 붕괴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공급 베이스로 보시는 그런 시각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공급 가지고 크게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은 그 정도의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52%로 가장 그렇죠. 높습니다. 맞죠. 근데 현재의 전세 강세는 비아파트 기피에서 와요. 22년 9월부터 역전세가 현저히 심해졌고 전세 사기 사건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 레벨로 봤을 때 서울이 비아파트 기피가 가장 큰데 서울의 주택을 400만 채로 보면은 그냥 200만 채가 비아파트거든요. 200만 채 비아파트를 기피해 버리는데 그 아파트 뭐 1, 2만 공급한다고 2, 3만 공급한다고 그 수요가 그 충족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아파트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 2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3기 신도시 뭐 내면서 뭐 26년, 27년에 입주하면은 뭐 괜찮고 이거 완전 기만하는 거죠. 그 시장 완전 기만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기피가 이렇게 심해졌다는 거를 아까 그 수도권 대세론 얘기하신 분이 요즘 뭐 김경민 박사님도 계시고 등등 많이 계신데 그런 분도 내내 얘기했고 저도 계속 얘기했고 비아파트 기피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전세 관련해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 전세로 박사를 땄는데 가천대에서 근데도 대책을 안 내길래 이쯤 되면 진짜 이게 정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정부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또 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시장 안정이 자기 전망 맞으려고 정부 욕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주거 불안정이 났을 때 대책을 안 내면은 그거는 그 정부는 탄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사훈 장관 거의 지금 자격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역사상 그 어떤 정부도 주간으로 0.2% 올랐을 때 대책 안 냈던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정부만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조에서 6조 원씩 전세 사기 사건 내는데도 전세 안정 대책 안 내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으로 계산하면은 근데 찔렸는지 이번 6월이랑 7월에 전세 안정 대책을 보면은 매입임대가 원래 2년간 8만인데 2년간 8만인데 그걸 6월에 12만으로 올렸다가 맞아요. 이번에 7월 달에 간다면서 13만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5만호 늘어났어요. 아니 서울의 비아파트는 200만 채인데 2년간 5만호를 매입임대로 장난하는 거지, 장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그 저희 같은 사람을 그냥
이제 기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붕괴되면서 지금 한 30%대로 줄었죠, 전세 그 비율이. 네, 50에서 30으로니까 30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만 원에서 네. 20%포인트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려 40만이라는 40만 원을. 숫자거든요. 그 40만이라는 숫자가 2년에 걸쳐서 1년에 20만씩 왔는데 아파트 2, 3만 원 준공된다고 그거 잡아지나요? 그러니까 최 대표 영상에서 네. 그거 봤어요. 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 시장의 뭐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의 강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네.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그 단계가 이미 지난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것조차도 제 요즘 전망은 뭐냐면은 저는 강세장이 아까 강세론자들은 26년 5월 토어제 해제 때까지 강세로 보시지만 저는 그냥 올해 말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기 그렇게 강세는. 얘기했었죠. 예,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2년 동안 22년 9월부터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24년 연말 정도 되면은 2년 차가 되니까 맞아요. 이제 월세로 바뀔 거 다 바뀌었습니다. 음. 월세로 바뀔 거 다 바뀌었고 바뀌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밀어 올릴 거 다 밀어 올렸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2년 동안 전세는 강세였지 않습니까? 예, 예. 전세 강세 나오니까 매매 강세 붙은 거고 그래서 그 무빙은 올해 말이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게 가장 거대했는데 숫자 면에서 예, 예. 그게 끝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매크로랑 또 자연스럽게 유동성이랑 이런 거 정도만 보면 돼가지고 약간 평년처럼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난 2년 동안은 소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요 폭발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연립이랑 다세대는 그래서 전세 마이너스 매매 마이너스죠. 서울에서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아파트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죽여서 음. 아파트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서울은 전세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네네. 50 거의 반반이었다가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은 계속 이 상태로 붕괴가 되고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그 시장은 붕괴가 되고 계속 아파트 시장만 쭉쭉쭉 올라가는 강세 시장을 이렇게 방치하진 않을 것 아니요, 같은데. 방치한다는 겁니다. 아, 진짜? 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고? 네. 일단 전세 문제가 났을 때 전세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전세 사기 문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 전세 시장의 변화는 사기의 이슈이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 다가구를 가구 분산하면 딱 100만 호가 됩니다. 나머지 연립 다세대 등등 예. 공동주택성 비아파트니까 이거는 이제 빼면은 딱 100만 호가 되거든요. 그 100만 호 주택을 거의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박근혜 정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냥 소위 말도 안 되는 주거 멸실 효과죠. 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주택 멸실 효과가 나는 거고요. 이제 실질로는 집이 있지만은 근데 왜 그럴까, 정부에서? 아니 저는 이해하려는 이제 생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참, 네, 미치겠네. 왜냐면 이건 저는 이 정도 됐는데도 이제 대책 안 나면은 전 이제 이해 안 하기로 했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주택시장 이런 변화에 대해서 크게 개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주택시장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공교롭게도 서울 강세지만 서울을 매수하는 게 과거처럼 전세 낀 갭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젊은 연령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젊은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까딱하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로 몇 억씩 날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아예 안 가는데 정부가 신생아론 주고 등등 하니까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도 내려갔고 뭐 이러니까 그들이 그리고 의외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만한 계층들은 나름 이제 가구 합산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뭐 다 강남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 사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이 사시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소득 맞춰서 사시니까 그래서 30대나 이제 39세 이하의 자가 구입 비중이 올라가는 거랑 신생아론 밀어주는 거랑 비아파트 기피랑 정확히 이쪽에서 수요 빠지고 아파트 소형 수요로 확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이 포지션 정리하고 그 정리한 수익을 합쳐가지고 알짜로 가고 이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전체 합산 거래에서는 갭매수가 40% 정도 나오는 거고 실거래는 60% 정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핵심 지역 이제 피크아웃이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핵심 지역 초급 부동산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들이 사는 준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올라가는 거고, 정비 사업은 뭐 이제 그냥 웬만하면 강세인 데가 많지 않죠. 좋습니다. 뭐, 화가 나네, 진짜. 아니, 나도 막연하,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서, 논리를 정리를 못했다. 우리 최상욱 대표 만나면 참, 난 그게 깔끔해서 좋아. 정리를 잘해줘갖고. 자, 얼마 전에 우리 최상욱 대표가 피카오 코리안 책을 냈어요. 그 사인을 해갖고 저한테 한 권 보내 읽어봤는데 책이 재밌습니다. 그, 여러분, 그, 다른 시각이 이때까지 제가 부동산 하면서 계속 존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원시하고 틀리다고 질타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카오 코리아라고 쓴 피카웃이란 게 이제 주식에서 정점을 찍고 주가 하락으로 가는 시기 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 들어있어요. 요즘 이슈된 건 다 들어있어요. 저출산, 그 다음에 의료 분쟁 문제, 그것도 의료계가 잘못했다고 다 알려진 거 말고도 깊이 있게 다뤘고, 내용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원래 똑똑한 친구긴 하지만, 똑똑한 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쓴 거예요. 근데, 아, 그렇구나. 이런 통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또 한 축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주택이라는 교육은 타인격을 무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폈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제가 어른이 된다면 못 봤어요. 투표권이 있었다면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최상욱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로 좀 나가야 된다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솔루션을 문제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죠. 근데 그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이죠. 되게 예.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거. 저는 그냥 유튜브로도 그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는 낼 수 있을 아,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생각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네네. 피카오 코리아. 오늘 그래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최상욱 대표 여기 하신 미리미리 피카웃을 준비하세요라는 저자 사인한 걸 제가 저희에서 20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의 챕터에 있던 내용을 부동산 문제로 해서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1번은 초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시장 분석. 2번은 수도권 붕괴, 포획 이론 수도권 부동산 전망. 3번은 LH 사태를 본 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전망. 4번이 대출 DSR 영향 분석. 5번이 22년 기준 학계 출산율 0.78명인 한국의 수도권 과밀 학회션 마크. 6번이 학군지 부동산 가치 미래. 7번이 일기 신도시로 그 표현되는 노후도시계획법 살펴보기. 8번은 전세 가격 상승 문제점과 부동산 가격 상승 언제까지. 9번은 투자 관점의 장래 유망 지역. 10번이 부동산 투자 퀘션 마크 재테크 전망 퀘션 마크.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게 최상욱 대표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의 챕터와 뒤를 제가 부동산과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수치화됐고 주장을 하고 책으로 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루션도 본인의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최상욱이 또 변했어, 또 바뀌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는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래. 그런 문제점도 있나 보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좀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마련했고요. 다음번에 한번 더 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질문 답을 제가 뽕을 뺄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시장 분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죽는데 앞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 그냥 쉽게 던지는 그런 질문들. 네. 그거로 이제 가볍게 시작해 보시죠. 아, 네. 어서 오십시오. 그 인구 관련해서는 뭐 이제 유튜버 슈카월드님이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을 언급을 했고, 저는 재작년부터 이제 언급을 했는데, 출산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예. 그리고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좀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8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음, 40만 가구가 되고, 음.
그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그 가구 기준으로 곱해야 되다 보니까 40만에 0.7 곱하면 28만 명이 28만. 되고 28만 명이 14만 명씩 이제 또 가구 14만 가구를 만들고 나서 다시 0.7을 곱하면은 9만 8천이 되니까 80만에서 9만 8천으로 8분의 1 토막 나는데 두세 대면 된다. 예.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0.7 출산율에서 20만 명대 초반 보고 있고 20만 명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남녀 10만 명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얘네들 이 친구들 이 세대의 그 자녀 세대는 7만 명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됐을 때는 뭐 서울은 널널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경제학적으로는요. 예, 예. 이제 두 가지인데 과거에 인구 감소를 하면은 주택 시장이 약세로 온다고 할 때 그때는 인구가 줄지도 않았었고요. 가구 수는 25년 추계를 하는데 가구 수는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를 하고 부동산 약세론이 인구론에서 기반한다는 거를 전망을 들었을 때는 진짜 인구가 줄지도 않는데 왜 이럴까 대체. 예, 예. 그냥 공중욱 박사님이랑 막 그 서로 연금에서 얘기할 때 인구가 안 주는데 왜 인구가 준다고 할까요? 얘기를 하니까 증가율이 떨어진다 이러더라고요. 아, 인구 증가율이.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증가율이 떨어지면 증감률이 낮아진다 그래야지 감소라는 말을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는 감소한 적도 없는데. 수가 줄었다는 얘기하고 네. 증가율이 줄었다는 거는 추세에서 이때까지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네. 올라간 게 요거밖에 안 된다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구는 늘어나고 그리고 가구 분파는 빛의 속도로 일어나니까 가구가 주거의 수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16년에 썼던 그 책에 나왔던 맞아요. 얘기들입니다. 뉴스데이 책에. 음. 그래서 그런 책 쭉 쓰면서 가구 분파는 아시겠지만 인구는 확실하기 때문에 50년 추계를 하고 네. 가구는 25년 추계를 합니다. 근데 가구 추계가 25년으로 플러스고 인구는 한참 2060년 넘어서야 이제 마이너스니까 네. 가구 추계 기준 25년인데 25년 플러스면은 그러면 그냥 플러스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주택의 수명은 더 짧다. 사람보다. 사람은 90년 사는데 주택은 한국에서 45년 산다.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해서 지어지는 그 롤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집도 죽는다. 이제 집도 죽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었던 게 14년부터 쭉 한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인구 줄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만 명 태어나는데 30만 명이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10만 명씩 줄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가고 나면 20만 명 이상씩 더 많은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가구 수 분파는 21년도에 그때 개별 가구 주가 돼가지고 청약 대박을 먹기 위해서 가구가 폭증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구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네,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게 재테크적으로 유리했을 때 그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분리했었던 거고 저는 그거를 기억하시겠지만 21년 2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 대책을 낼 때 작년 가구 분파 속도가 너무 많아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관료가 있었으면은 그게 부동산 때문이라는 거를 얘기해 줬을 법한데 주변에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니까 그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어쨌든 현재는 가구 분파가 옛날만 하지 않죠. 어차피 같은 부모랑 같이 살면서도 청약 자격 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굳이 뭐 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대학생 자녀 어떻게 하면 세대 분리하냐, 세대 분리 조건이 뭐냐, 그 소득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 막 그런 조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냐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구 분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인구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근데 출산율은 2014년 대비해서는 뭐 0.5명, 0.4명 정도 이상 감소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타이밍에 작년 말에 한은에서도 리포트 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총 인구, 이제 총 생산이라는 거는 그 가계기업 정부가 뭐 이제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인구 숫자가 감소하면은 이게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 생산 규모가. 총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게 역성장인 거예요. GDP 기준으로. 그러면은 GDP가 역성장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과거에는 그런 시점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걸 딱 지정을 했어요. 2040년 전후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한은은 2040년으로 봤는데 이제 골삭에서는 작년에 리포트 내면서 자기는 2050년 정도로 봤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감소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한해 2040년 전망도 출산율 1.1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35년 전후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저성장, 역성장 국가의 부동산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총생산 감소로 마이너스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인구 구성 비율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령화에 네, 물려서. 고령화가 너무 그러니까 밑에가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 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막 연금 선진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럽이 연금을 그렇게 짱짱하게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그 기저에 출산율이 있거든요. 그냥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태어나 주니까 그냥 지금 우린 돈 없는데 다음 세대 믿고 그냥 빵빵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금 안 줄까부터 고민할 정도로 맞아요. 지금 이 밑에서부터는 거의 준 붕괴 상태거든요. 근데 배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순식간에 침몰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서면은 그때 가라앉는 것처럼 저는 한국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지적하니까 예를 들면 뭐 하반기 지금 오르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막 댓글을 다는데 저는 주택 가격이 실질 성장률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뭐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주택에 대해서 다른 자산군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가 실거주를 위해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사시는데, 투자로 부동산 바라보는 사람은 딴 거 좋은 거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근데 실질 플러스인 동안에는 그래도 이런 해피엔딩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실질 마이너스 구간 들어가면 나도 잘 모르겠고, 그때는 이제 위험하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출산율과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이 아니고 이제 괴리가 생긴 게 그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간 단위 주택 상승률을 촉을 세우고 보고 있고 월간 단위 상승률을 보고 있는 현재 이런 부동산 파들한테 30년, 40년 뒤에 인구가 떨어지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10년입니다. 이제 10년이에요? 그렇지. 지금 2035년이면 10년 40년으로 하죠. 네네네. 또 너무 15년 남은 그래, 겁니다. 15년 15년 뒤를 얘기하는 게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피크아웃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개선이 안 되는 네. 이걸 문제라고 인식해야지 고치는 건데. 문제로 인식하잖아요, 지금. 아니요. 문제라고 인식 안 하죠. 저출산은 문제로 인식하잖아요. 아니요. 이게 도시구조랑 부동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정권까지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 아까 제가 왜 야당이 대선 모드라고 했냐면은 야당 보세요. 부동산으로 정권 교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책을 쓰겠어요? 야당의 정책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 완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것도 똑같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그것도 규제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완화 정책 쓰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야당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 강화책 못 쓰지? 이러면서 그럼 야당이 규제책을 안 써준다면은 여당이나 정부가 써야 되는데 여당 정부는 생각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차피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소위 이제 부동산 시인의 약간 강세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봤을 땐 태평성대입니다, 지금이. 네. 지금 문제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기 때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빨리 그 자산 넘기라고. 그리고 환율도 똑같아요. 1,300원을 빨리 볼까요? 1,500원을 빨리 볼까요? 환율이요. 전 1,500원 빨리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환율이 1,150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2년 전에는 1,1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외화로 바꿔가지고 그냥 미국에 있는 S&P ETF든 뭐 아무거나 사놔도요. 어차피 거기는 7년에 더블이 나거든요. 그러지 말라니까. 좀 이제 네. 솔루션을 좀 주는 지금 대담 프로를 하려고 지금 우리 최 대표님을 모셨는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네.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양쪽 파트에 정말 국가의 절대절명의 이 문제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솔루션이 없다?
아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일부가 네. 되게 진정성 있게 챙기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많진 않죠.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다만 그게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과반을 못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의견이 돼버리는 거죠. 개별 의원들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보여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 만들면서 그냥 2003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연설하고 신행정수도 복합수도에 관한 법률 딱 발표하니까 바로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대세로는 건드니까 일단 바로 탄핵 올려버렸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쓰렸던 이전 정부도 정권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대통령 후보가 용감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동산의 포획이 되는 건데 저는 포획됐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을 못 건든다는 이런 대마불사 이론이 시장에 완전히 가득해진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는 형식적인 규제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태평성대죠. 태평성대, 니꼬르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또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네. 네. 그죠? 예, 결국 언제까지 될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질문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냥 질문이 저는 그냥 일단 연말에 한번 일단락 한번 될 것 같다. 연말까지. 네, 다른 분들은 뭐 26년까지 일단락 될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정권 직전까지,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전까지 계속 랠리다. 이렇게 그 뷰만 다른 거지 방향까지 다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만 강세인 거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고 그래서 전국적인 강세장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을 이제 끼어들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랑 서울 포함한 경기도 쪽을 이제 수도권이라 하니까 포획 이론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포획 이론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 개 묶어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만 지금 초초 강세가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그게 수도권, 경기도 지역까지 다 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왜 경기도가 그렇게 크게 강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이례적인 전세 상승은 이제 비아파트 기피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서울에 집 사고 싶어, 경기도 집 사고 싶어 물어보면 죄다 서울이라 하거든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를 두루두루 살아본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의 주거 환경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너무나 명징하게 있는데, 근데 젊으신 분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전반적으로 저출산 기조죠. 저출산 기조고, 서울이 아이를 키우기 불편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사실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딩크족도 많아졌고, 저출산도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서울 부동산만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수요의 주력이 요 세대라고 한다면은 왜 서울만 유난히 강세인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더더욱더 피크아웃에 관심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주택시장 강세장에는 뭐 카페에서 어디 찍으면 막 원정으로 갔었어요, 지방에. 맞아요. 그렇죠. 지금 원정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 초저출산을 다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을 떠나가지고 주택을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요가 서울에 집중화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한참 점프해가지고 그 사이를 다 간주 점프해서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주택 주로 이제 6, 7억 원대 이하의 주택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시장 다음에 그 다음 갑자기 2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시장인데 이 시장으로 갑자기 간주 점프해버리는 거는 거기는 그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부부 맞벌이 소득이 아주 높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오히려 소위 9억에서부터 이제 한 15억까지는 되게 나름 취약한 시장이 돼버렸고요. 실제로 매매 실거래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여기가 그냥 별 변화가 없잖아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단지, 그러니까 초가 단지만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가를 계속 네, 지금 하는 서울 25개 구에서 상승률 제일 높은 데가 강남 3구랑 강동구 딱 4개. 그 다음 넘어가주면 용산 마포 정도 되는 건데 그 6개 구 부동산들 전부 초고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초고가 주택들만 초강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로 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이런 이례적 전세 강세는 비아파트 기피에서 온 거고 그 세대를 구성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 저는 이걸 올해말로 보고 있는데 일단락 되고 나면은 다시 그냥 완만한 전반적인 일반 시장으로 조금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최 있습니다. 대표는 그걸 연말로 보고 혹자는 26년, 혹자는 뭐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26년까지 강세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강남 3구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천정이 막혀 있었는데 이거 뚫려지면 빵 올라갈 거니까 다 키 맞추고 올라갈 거고 그때가 클라이막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때까지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지금 뭐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내리가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의견은 동의 안 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그거는 일단 저는 이제 올해 말이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미국 대선이어가지고 올해 11월을 전후로 상당한 거시 환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막무가내로 한 2, 3년 열어두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아. 정도까지는 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끝났고요. 세 번째, 이제 LH 사태 앞에 그 접두사를 걸었는데 사실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전망이에요. 네. 정비사업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사비가 올라서 정비 사업을 못하는 거는 그건 주택가격 약세 지역에서의 그렇죠.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은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광역시나 지방일반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어져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거 환경에 맞춰서 그 가구들도 적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주거 질이 낮은 주택을 선택해야 돼가지고 주택의 그 가성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건설회사들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정책들이 다 건설 산업에 굉장히 호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그냥 지방에서 마이너스 나는 몇몇 현장을 국내 알짜 그런 단지에서 그냥 다 덤태기 씌워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냥 추측인데.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공사비를 지금 막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한 소위 50만 원 깨지니까 여기서 또 얹혀서 여기서 얹혀서 약간 이러면서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업을 오래 분석했지만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 왜곡되는데 건설사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의견은 조금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걸 공급적인 쪽에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 올라가면 공급 늘어납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하락하고요. 그래서 공급 못하니까 가격이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난 수십 년간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은 변해왔고요. 아까도 요즘 다시 막 합의하고 하는 걸 보면은 또 그래서 서울에 단기간에 합의 많이 하고 막 재건축 팍팍 늘어나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입주 한참 늘어난다고 할 그러니까 거예요.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만큼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거기처럼 예를 들면 뭐 일반 분양가가 분상제라는 못된 옥죄는 틀이 있다가 분상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예를 들면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남이 뭐 4천에서 5천 그 사이에 분상제 적용했을 때 만약에 그 정도 금액이 픽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남 분상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분상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은평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분상제 풀리면서 처음 분양가율이 2,600, 지금 2,800 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가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격에 따라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공급이 는다고 하는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이 좋아서 분상제를 폐지가 된 지역의 일반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옥죄는 제도라는 거는 촘촘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많은 커뮤니티 같은 거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사업이 진행을 못하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민간 주도 사업이 갖고 있는 그냥 구조적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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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급 못한다 이거는 아니 이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활한 공급이 가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생각하면서.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원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급 계획이 정비사업 45만 호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 주체는 민간인데 어떻게 정부가 공급량을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굉장히 시장에 대한 기만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는 이제 택지를 얼마나 공급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공급 계획이어야지. 그리고 택지에 자기가 공공주택인 경우에 그 수는 명시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 시행사가 몇만 호를 할지, 민간 정비사업이 뭐 몇만 호를 할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뭐, 선도지구 지정하고 그러면은 그게 29년까지 공급을 한답니까? 자기네가 하는 사업도 아닌데? 한대요. 아니죠. 조합은 민간조합이잖아요. 맞아요. 네, 민간조합이 하겠다는 건데, 민간조합이 속도 조절할 건데, 정부가 거기서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 있는 30만 호를 정비사업해서 러플리 60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거는 자기네 소설이지, 실제로 그렇게 공급 못 하거든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급 물량이 1년에 몇만 호여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자체가 그냥 잘 맞지 않아요. 맞- 어차피 민간이 다 할 거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냥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민간 공급은 이제 민간 공급에 맡기고, 민간은 어차피 가격 따라 가거든요. 가격 따라 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걸 갈 거고, 그게 완전히 안 좋았었을 때, 민간 공급이 완전 위축되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때 공급이 버퍼로 그냥 이제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제공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고관여 해가지고 그거를 공급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정비사업에 얼마 공급한 자체가 이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허가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한개 잡힌 인허가 물량 또는 뭐 이런 걸로. 인허가도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가인데 사업시행가 하고 나서 관리 처분하고 이주 철거하고 그 입주까지 하려면 하세월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의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그 통계 발표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에서는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위축이 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주택 공급이 위축된 이유는 가격이 하락해서 위축이 된 거거든요. 가격이 하락해서. 네. 22년, 23년 당장 바로 직전만 보더라도 엄청 위축됐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은 극도로 위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하락해서 위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까 공급이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공급 메커니즘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위축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그거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잖아요. 가격이 낮으면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공급이 위축되고 늘어나고 위축되고 늘어나고 이런 얘기는, 아니 공급 곡선이 굉장히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고요. 이제 그래서 공급이 자꾸 가격의 결정 요인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이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이제 네. 안 할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를 이제 최 대표는 사실은 요 직전에 이제 이 대세론이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여러 차례 책이나 방송에서 한 걸 봤어요. DSR 대출 얘기예요. 그죠? 네네.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일단 DSR은 그 수요를 옥죄는 정책이니까 22년 1월부터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요. 예.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작동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됐죠, DSR. 그러니까는 어쨌든 금리도 낮아졌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주담대가 제가 2014년, 17년 이럴 때 받았을 때는 저 25년 주담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요즘엔 40년이 베이스더라고요. 아니, 직장을 40년을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얼마 전에 40년짜리 50년짜리 나왔었죠.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DSR 때문에 생긴 소위 편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당국은 뭐 하는 부처일까요? 이게 5개월 동안 그게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은 DSR은
굉장히 이제 좋은 컨셉이고 약간 오토파일럿처럼 자동으로 개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동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만 우리 가계대출 전체가 DSR이 아니라 지금은 전세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안 받으니까 과거에는 집단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었거든요. 예, 예. DSR 시행하니까 이제 집단 잔금 대출을 하더만요. 음. 그러니까 주담대가 집단 대출이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DSR을 계속해서 우회하려는 그런 민간의 시도는 끝없이 있어 왔고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는 먹혀서 좀 굴러가다가 지금은 아까 비아파트 기피발 전세 강세인데 이게 아파트로 오면서 전세로 오시니까 이게 전세를 밀어올려 가지고 소형 아파트 전세까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는 또 DSR 미적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DSR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큰 그 명제는 굉장히 규제를 옥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걸 계속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일종의 편법 같은 대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약간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높여주면은 전세금 갭매수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는데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DSR 미적용이고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부터는 주택금융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이런 프로그램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베이스의 주택금융 시대는 22년으로 끝났고요. 23년부터는 프로그램의 시대예요. 특례보금자리론 40조 프로그램, 신생아론 27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의 시대고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다 DSR 미적용입니다. 그러니까 DSR 제도가 22년에는 이제 짱짱하게 작동을 했죠. 잠깐만요. DSR 미적용이에요?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이죠. 아, 그래요? 신생아론도 DTI. 아. 네. 그러니까 다 DTI 보니까 뭐 정책금융은 이제 DSR을 굉장히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 무풍지대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시장 전망을 저도 제 네프콘에 연간 전망 어떻게 했냐면은 24년 프로그램의 시대다고 작년에 딱 선언하고 올해도 신생아론을 하네. 근데 아시겠지만 신생아론은 6월에 있었던 특단의 출산율 대책에 3년 가겠도 해놨어요. 내년, 내후년도 신생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프로그램의 시대죠. 그래서 정책금융이 총 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DSR이 과거만큼 DSR이 순수하게 그냥 풀로 작동한 거는 22년 한계 연도였고요. 22년 한계 연도의 그 위력은 뭐 다들 공감하실 거고 그러니까 23년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특례보금자리 론서가 다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거꾸로 이러다가는 프로그램 합산으로 막 50조 넘을 것 같거든요.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제가 막 제 채널에서 이런 거를 종종 지적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더 이상 이제 논의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엄청난 그 시장 기만적 행위를 이제 몇 년간 하고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사람 관계에서도 그죠? 네네네. 우리 최대표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예. 저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한 겁니다. 야당이, 대선 모드인 거를 모르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안정대책을 좀 내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여당은, 원래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에, 약간 주택 정책을 좀 내는 것 같더니만은,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 둔촌주공 사태나 22년 10월에 있었던 그런 PF 사태나 이런 거는 거시랑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소위 굉장히 양호한 시장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정책을 계속 안 내는 걸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제 의도가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정도 됐을 때는 뭐 그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별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만 놓았죠 지금. 부동산 카페랑 커뮤니티만 놓았고 지금 뭐 이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껏 얘기해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남의 채널 가서 마음대로 내 채널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지인이 남양주 진주 아파트 가서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습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유명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물건 엄청 돌아다니는 물건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카페랑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찍어주는 단지를 그냥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 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이지 그게 뭐 않냐면은 요즘 한해태전의 문제고 뭐. 아니요. 지금 더 심해요. 심해졌다고. 딱 찍으면은 거기를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실거래 유튜버가 찍으면. 네, 이제 강사, 카페, 카페 커뮤니티에서 찍으면 그거는 뭐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지. 네, 종합적으로 막 이 단지 저 단지 자기의 어떤 자발적 의사 판단으로 이 단지 저 단지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난 모르겠고 찍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찍으면 그냥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지인데 예를 들면 의왕이다. 의왕이면은 의왕의 뭐 주거 컨디션이 뭐 유사한 컨디션인데 여기만 거래를 왜 그런 건데요? 여길 찍었기 때문이죠. 이렇다는 겁니다. 왜곡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도 그렇게 왜곡이 되네 지금. 네. 아니 근데 얘기했던 건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 활동하면서 강의하면서 지금 카페에서 찍어주고 뭐 이런 거는 계속 있었던 얘기야. 지금 시장의 문제점 가계부채 얘기랑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쭉 지금까지 왔던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이번에 쯔양인가 저는 그 사태 이제 누가 피의자고 피해자인지는 이제 정해졌는데 참 잔인해졌고 참 무섭고 정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리낌이 없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나 방법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게 쯔양인가 그 사태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 잘 아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법인하는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상담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임장을 해줬는데 의사결정은 유튜브 하는 분한테 가서 찍어달라 해서 물건이 이렇게 매매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공신력이 아직 있나 봐요. 그죠? 지금은 SNS가 그냥 소위 권력이죠. SNS가 권력이 됐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도 권력자잖아 지금. 네. 저는 SNS가 엄청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막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이런 채널을 갖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 근데 막말로 그냥 수익에 최대한 올인하겠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 벌기 쉬운 게 또 SNS 판입니다. 네. 내가 딴 거는 제가 저 컨설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아무런 상담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반기에 또 강의 나가잖아요. 어디 대학교 강의 나가. 예, 그거는 명지대에서 강의하는 거. 예, 명지대에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 겸임교수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 거고. 예. 뭐 그게 돈벌이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 강의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최 대표는 명분에도 지금 하나 얻은 거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강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그래도 겸임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인정받은 건데 뭐 그잖아요. 제가 박사과정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좋게 봐주신 것 아니 같아요. 그 박사 뭐 다 주나? 대한민국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튼 하여튼 아까 DSR 얘기하셨는데 이제 DSR도 22년은 100% 효과였는데 지금은 50% 효과죠. 전세도 빠지니까 40%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오늘은 요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6번부터 질문이 이제 학군지 부동산 가치인데 전세가격 상승 문제점과 가격 상승 언제까지. 이건 뭐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 거고요. 우리 최상욱 대표가 보는 투자 유망 지역, 투자 관점에서 유망 지역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다음 편 영상 더 재밌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도 하고 맞다 틀리다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건강한 문화이지 예를 들면 뭐
폄하한다든지, 예를 들면 댓글에 댓글인데 댓글을 되게 인격 모독 같은 댓글을 달고, 이거는 저희도 지양하는 바이고요. 그런 분들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 대척점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유독 정치하고 이 부동산만은 그냥 사생결단을 내는 시장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 목소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라고요, 저도. 뭐 저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댓글도 서로 좀 재밌게 달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에이, 근데 너 생각 이게 좀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가 좀 저희 오비스 TV는 인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상욱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타임갭을 무시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2003년, 2002년도 했던 얘기가 지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한번 네이버 뉴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특정 주제 넣고요. 가계부채 한번 넣어보시든지, 폭등, 폭장, 폭락 한번 넣어보세요. 똑같아. 똑같아. 거기 나온 수치만 틀려져요. 수치만. 좀 그런 것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상욱 대표가 주장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뒤에 일이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그래, 그럼 꼭 부동산이 아니고 대체 투자, 그럼 이렇게 좀 건전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투자의 장이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상 대표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와서 오늘 막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고. 네, 뭐 다른 채널 나오니까 편하고 좋네요. 뭐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지를 수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네,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준 최상욱 대표 고마움 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